사치스러운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눈물처럼 반짝이며 아래의 대리석 바닥으로 빛을 쏟아냈다. 한유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얀 린넨 식탁보의 오를 세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은한 음식 냄새, 그리고 억압적인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개인실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박 회장님께서는 유진 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왼쪽에 앉은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빚은 저희 회장님께서 전부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저 작은 성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의라는 단어가 유진의 귓가에 독처럼 퍼졌다. 그녀는 24살이었다. 금융 데이터 분석가라는 번듯한 직업을 갖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이미숙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막대한 빚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으로 늙고 탐욕스러운 박동만 회장에게 그녀를 파는 것을 선택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라. 오른쪽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미숙 여사님께서는 모든 걸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녁 식사 자리도 회장님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죠. 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곧 돌아오실 겁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끔찍한 상상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남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 화려한 공간 안에서 그녀가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화장실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도망쳐야 해.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다행히 1층이었고 창문 밖은 레스토랑의 후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몸을 구겨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드레스 차림으로 맨발인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웅궁거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오른 후에야 유진은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춰 섰다. 남자들이 그녀의 휴대폰을 추적할까 두려워 가방과 함께 레스토랑에 두고 온 터였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새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야? 이 망할 계집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빚.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박 회장에게 저를 팔 생각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이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갚아 뭘로 내? 그 하찮은 월급으로 몇십 년은 걸릴걸, 유진아. 정신 차려. 이게 다 너를 위한 길이야. 박 회장님 사모님이 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네 죽은 아빠가 남긴 짐을 네가 짊어질 필요가 없단 말이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네가 도망치면 나는 내 친구라는 김민서인지 뭔지 하는 애부터 찾아갈 거야. 그 외 인생도 만만치 않게 피곤해지겠지. 잘 생각해. 철컥. 전화는 끊겼다. 수화기를 든 채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새어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 민서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민서였다. 여보세요. 밝고 활기찬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나야 유진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민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유진아, 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결국 유진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다. 나 좀 도와줘. 민서야, 나 갈 곳이 없어. 30분 후 유진은 민서의 작업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물감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작은 공간은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민서는 뜨거운 코코아를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서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사람을 물건 팔듯이 팔아넘길 생각을 해. 그 박동만이라는 늙은이도 똑같아. 민서는 방 안을 씩씩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세계를 혐오했다. 특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자들을 경멸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야. 유진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는 그냥 채무관계일 뿐이야. 새어머니는 내 보호자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까지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 민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든 유진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가 박동만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때 민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위험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유진아, 방법이 하나 있어. 아주 미친 방법이긴 한데 뭐든지 말해봐. 유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결혼해. 뭐? 결혼하라고. 네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박동만 그 영감탱이도 더 이상 너한테 손댈 수 없을 거 아냐. 법적인 보호자가 생기는 거니까.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민서야, 장난할 기분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해. 나 여봐. 그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민서에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한 번도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민서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특히 오빠에 대해서는 세상 재미없는 연구원이라거나 벽 보고 말하는 게 더 즐거운 인간이라고 말하곤 했다. 가족의 사업을 잇는 대신 무슨 연구소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고 했다. 내 오빠가 왜 나랑 결혼을 해. 생판 처음 보는 여자랑. 그 인간은 빚이 있거든. 나한테 아주 큰 빚. 그리고 무엇보다 귀찮은 걸 싫어해. 부모님이 계속해서 주선하는 정략결혼선 자리를 지긋지긋해하고 있지. 내가 제안하면 아마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일지도 몰라.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아니고 계약 결혼이잖아. 1년 정도만 네가 법적으로 안전해질 때까지만 부부 행세를 하는 거야. 그 후에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거지.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물론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박동만 회장의 첩이 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다. 네 오빠 정말 괜찮을까? 내가 괜찮게 만들 거야. 민서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다음 날 오후 유진은 민서가 알려준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어제 민서가 빌려준 옷은 그녀에게 조금 컸지만 단정하고 깔끔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동생의 황당한 부탁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기로 한 걸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서가 말한 재미없는 연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값비싸 보이지만 로고 하나 없는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크고 다부진 체격, 무심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냉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카페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유진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다. 한유진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맞습니다. 권지혁 씨. 그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서류를 검토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진은 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서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용건만 간단히 라는 식으로 딱딱했다. 상황이 딱하게 된 건 알겠지만 내가 왜 한유진 씨를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왜 없습니까? 경찰에 가거나 변호사를 찾거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진은 어젯밤 새어머니가 했던 협박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차마 민서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계약서입니다. 유진이 봉투를 열자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다.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체계적이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외부의 부부관계임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할 것. 계약 종료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일절 요구하지 않을 것 등. 모든 조항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률 문서처럼 작성되어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이걸 미리 준비해 오셨다고요. 시간 낭비는 질색이라서. 지혁은 시계를 한 번 보고는 말했다. 결정은 한유진 씨가 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 보호를 받을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지 아분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눈앞의 계약서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모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위험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연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쳐주는 울타리는 적어도 박동만이라는 늑대로부터는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터였다. 결국 유진은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하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감옥은 그녀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진
서명이 끝나자 지혁은 그제야 그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확인하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내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주소는 민서편에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한 짐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있으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잠시만요.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지혁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민서에게 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착각하지 마시길.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카페를 나가버렸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를 태우고 사라졌다. 평범한 연구원이라기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유진은 텅 빈 카페에 홀로 남아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며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유부녀가 될 것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의 아내. 앞으로의 1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자신의 삶을 담았다. 몇 벌 안 되는 옷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 액자. 그게 전부였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새어머니 이미숙과 마주쳤다. 이미숙은 팔짱을 낀 채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꼴에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모양이네. 이제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네 결혼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기만 해봐. 그땐 박 회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도 네 멱살을 잡고 다시 끌고 올 테니 각오해.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어젯밤 민서를 통해 전달받은 주소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건물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다. 평범한 연구원이라기엔 과분한 주소였지만 민선의 집안이 워낙 부유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애써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68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유진은 숨을 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현관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대한 문이 열리자 광활한 거실이 나타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예술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차가운 갤러리 같았다. 한유진 씨, 맞으시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권지혁 대표님의 비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유진은 의아해했지만 연구소의 팀장이나 대표쯤 될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이쪽입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안내에 따라 복도를 걷는 내내 유진은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마저 이질적으로 울리는 완벽한 고요함. 그녀는 이 집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전시된 이물질 같았다. 김 비서는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이곳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침실은 반대편 끝에 있으니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방은 유진이 살던 집의 거실보다도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방 안에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침대와 작은 소파, 책상이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또 다른 문을 열자 거대한 드레스룸이 나타났다.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계절에 맞춰 입을 수 있는 최고급 브랜드의 옷과 신발, 가방들이 사이즈별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마치 백화점 쇼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전부 뭐죠?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 비서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올려놓았다. 이 카드도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한도는 없습니다. 마치 잘 만든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용돈을 쥐어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돈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필요 없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옷들도 입지 않을 겁니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가지 생활 규칙을 더 설명했다. 아침 식사는 가사 도우미가 준비하지만 그 외의 식사는 각자 해결할 것. 서로의 개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말 것. 급한 용무는 자신을 통해 연락할 것. 모든 것이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고 그녀가 잠든 후에 돌아왔다. 가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화는 물론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수단은 가끔 김 비서를 통해 전달되는 간결한 메시지뿐이었다. 유진은 드레스룸의 화려한 옷들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몇 벌의 옷을 돌려 입었다. 지혁이 남긴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저금으로 식료품을 샀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려함 속에 질식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깊게 베었다. 피가 꽤 많이 났지만 집 안 어디에도 구급상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급한 대로 휴지로 상처를 감싸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 화장대 위에는 최고급 의료용품으로 가득 찬 구급상자가 놓여 있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CCTV라도 달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또 어떤 날은 잠을 설친 그녀가 새벽에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지혁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에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깊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무언가 고통스러운 꿈이라도 꾸는 듯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다가가 소파 아래로 떨어진 담요를 주어 그의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그 순간 지혁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잠결에 흐릿한 그의 눈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놀란 유진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작은 사건들은 유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 관계를 무사히 끝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 안에 있는 작은 서재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다. 그녀의 이력서는 화려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몇 가지 중요한 금융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다. 밤낮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기업들을 분석하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민서가 알려준 지혁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성그룹과 관련된 회사들은 모두 피했다. 어떻게든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녀의 이런 모든 행동은 지혁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실. 권지혁은 김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유진의 하루 일과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원한 회사들의 목록, 그녀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SJ그룹 전략기획실에 지원했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혁은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띄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그가 깔아준 레드카펫을 걷는 대신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그가 준 신용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값비싼 옷들도 그대로였다. 자존심이 강하고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여자였다. 처음에는 그저 민서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그리고 성가신 박동만 회장을 떼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어느새 그 여자에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개입도 하지 마. 지혁이 명령했다.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해. 단, 진행 상황은 계속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유진은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며칠을 초조하게 보냈다. 여러 회사에서 서류 합격 통보가 왔지만 그녀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SJ그룹이었다. 국내 최고의 투자 및 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업계 최고 인재들만 모인다는 곳이었다. 그곳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저녁,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SJ그룹 인사팀 한유진님, SJ그룹 전략기획실 신입연구원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드디어 이 삭막한 펜트하우스를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녀는 계약 남편인 권지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유진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이 기회가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남자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SJ그룹 본사 빌딩은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탑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한유진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에 압도당했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자신의 정장 재킷을 여몄다.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옷이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전략기획실은 건물의 35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팀은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있었고 팀원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그녀의 사수가 된 4년차 선배 강은주 대리는 친절하게 회사 시스템과 업무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유진 씨, 환영해요. 우리 팀이 좀 빡세긴 한데 배울 건 정말 많을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은 그녀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기초 데이터를 건네며 분석을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작은 과제였지만 유진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지난 몇 주간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무력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다음 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본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입이 만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네. 관점도 신선하고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유진은 마음속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할 수 있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도움 없이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유진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사무실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회사의 소유주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회장님이 이번 M&A도 직접 지휘하셨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천재라니까. 동기인 박진우가 말했다. 강은주 대리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천재는 맞는데 성격은 얼음장 같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라고. 임원들도 회장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더라. 얼굴 본 사람도 거의 없다면서요. 나이도 젊다던데. 30 초반이라고 들었어.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그 이후로 회사가 몇 배는 더 커졌지. 거의 신화 같은 존재야. 유진은 흥미롭게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 역시 전설적인 회장님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그것은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데이터와 보고서 그리고 퇴근 후 돌아가야 하는 차가운 펜트하우스뿐이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유진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고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에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제목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개최 안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공지였다. 그리고 이메일의 마지막 줄에 모든 직원들을 흥분하게 만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 미팅에는 권지혁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자마자 사무실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대박 회장님이 직접 진짜 드디어 그 전설의 얼굴을 보는 건가.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수군거렸다. 유진 역시 다른 직원들처럼 다가올 월요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타운홀 미팅 당일 본사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오디토리움은 수천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최고의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를 주시했다. 유진도 강은주 대리와 나란히 앉아 웅장한 행사장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떨린다. 회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백발의 노신사는 아니겠지. 은주가 속삭였다. 소문으로는 엄청 젊고 잘생겼다던데요. 유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시간이 되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를 맡은 사장이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지난 5년간 SJ그룹을 전례 없는 성공으로 이끌어온 리더, 이제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SJ그룹의 심장이자 미래, 권지혁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디토리움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쏠렸다.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추자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의 힘찬 걸음. 완벽하게 몸에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어깨. 그리고 그 얼굴. 유진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시간이 느려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오직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과 함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박수 소리는 마치 먼 곳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지난 몇 주간 한 집에서 유령처럼 함께 살았던 남자였다. 세상 재미없는 연구원이라던 그녀의 계약 남편 권지혁. 안녕하십니까? SJ그룹 회장 권지혁입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오디토리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충격,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펜트하우스, 한도 없는 블랙카드,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명품 옷들, 비서가 그녀를 사모님이 아닌 한유진 씨라고 불렀던 이유, 그리고 대표님이라는 호칭까지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거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는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서 있는 수천 명의 운명을 손에 쥔 막강한 권력자였다. 권지혁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집에서 보이던 냉정하고 무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감과 비전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미래를 이야기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직원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악몽 속에 갇혀버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에 그에게 향해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저기 봐, 저 여자가 바로 회장님의 가짜 아내야. 미팅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와, 회장님 진짜 멋있다. 완전 영화배우 같지 않아. 연설 들어봤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회사의 미래가 기대된다. 유진 씨,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해. 강은주 대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보고 너무 놀랐어. 유진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네, 좀 너무 놀라서요.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오디토리움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걷다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독립했다고 믿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SJ그룹에 지원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이라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결국 더 거대한 절망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녀는 독립적인 직장인이 아니었다. 이 거대 그룹 회장님의 아무도 모르는 계약직 아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저 그의 말판 위에 놓인 하찮은 졸 파운에 불과했다. 끔찍한 무력감과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도 한유진의 머릿속에서 들끓는 불길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명이 잦아들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여기서 울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눈가가 붉게 충혈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유진은 급성 위경련이 온 것 같다고 둘러대며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의 숫자와 그래프들이 눈앞에서 의미 없이 춤을 췄다.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 SJ그룹의 회장, 그리고 그녀의 계약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료들이 강하니 회장님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유진은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회사 건물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듯 번쩍거렸다. 그 집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었다. 그녀를 속이고 기만한 남자의 성이었고 거대한 황금 새장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어제와 똑같이 고요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다. 이 미니멀한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치로 보였다. 유진은 그를 기다렸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따져 물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되뇌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낮에 무대 위에서 보았던 완벽한 모습 그대로였다.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냉정한 표정.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와세요. 그의 태연한 한마디에 유진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범한 연구원 행세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구경하는 게 제가 당신 발밑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을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요. 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모르겠다고요. 유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SJ그룹 권지혁 회장님, 당신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하마터면 평생 속을 뻔했네요. 이 모든 게 당신의 거대한 연극이었잖아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죠?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이 직장도 당신이 던져준 건가요? 불쌍해서 아니면 당신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자신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믿었던
유일한 성취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지혁은 그때까지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흥분 가라앉히고 말해. 네 실력으로 입사한 거 맞아. 나는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그건 네 자유지. 그의 무심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사람 하나 가지고 노는 게 당신 같은 사람들의 취미인가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마침내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오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단지 내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었을 뿐.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어차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비즈니스였으니까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 어둡고 깊은 증오가 스쳐 지나갔다. 박동만 회장, 네가 팔려갈 뻔했던 그 늙은이, 그저 돈 많고 추잡한 늙은이로만 보이나. 지혁은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인간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낸 원수야. 그리고 지금은 SJ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가장 큰 적이지. 유진은 숨을 삼켰다.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박동만은 탐욕스럽고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간이야. 지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가 너를 원했지. 그런데 네가 내 아내가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미치게 만들 수 있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최고의 도발 카드. 그게 바로 너. 한유진이야. 도발 카드. 그 단어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그보다 더 깊은 굴욕감과 비참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보호받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전쟁의 미끼로, 살아있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였군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겠지. 박동만이 원하는 여자이기만 했다면. 지혁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히려 더 잔인한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놓았다. 그래, 하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박동만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권지혁의 아내지. 그 이름이 너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거다. 네 새어머니가 진 빚. 내가 이미 다 갚았어. 이제 그 누구도 너를 돈 때문에 팔아넘길 수 없어.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기만했고 무기로 사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싸움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처참한 잔해만이 남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다. 지혁은 지친 듯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선택해, 한유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로했다. 이 모든 게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 좋아.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야. 네 뒤에는 아무도 없어. 박동만이 너를 가만둘 것 같나 하니. 그는 너를 내게서 빼앗기 위해,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너는 그의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하지만 이 집에 머문다면 너는 내 아내로서 보호받을 거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택은 네 몫이야.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최후 통첩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는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어버렸다. 권지혁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광활한 거실에 유진 혼자 남았다. 창밖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도구였고 전쟁의 명분이었다. 이제 문제는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였다. 그들의 폭풍 같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과 지혁은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완벽한 아침 식사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칼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날선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떠나는 것은 패배다. 박동만과 그녀의 새어머니, 그리고 권지혁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다 결국 내쳐지는 가장 비참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남기로 결정했다.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비서 연락처, 휴대폰에 저장해둬.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유진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한 뒤 문을 닫아버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화려하고 악취미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한 회장실에서 박동만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노성을 터뜨렸다. 권지혁, 그 애송이 놈이 감히 나를 능욕해. 그의 앞에 선 비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류에는 한유진이 권지혁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SJ그룹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어린 계집을 불구대천의 원수인 권지혁이 가로채 아내로 삼고 자신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회사에 앉혀놓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계집에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할 배는 차라리 부서져 버리는 게 낫지. 박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였다. 그는 즉시 두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SJ그룹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끈앞을. 오 부장이었다. 오 부장. 자네 부서에 한유진이라는 신입이 들어갔다지. 그 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두 번째 전화는 이미숙에게 연결되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그럼 값을 해야지. 내 딸년의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남자든 과거든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나한테 보고해. 내가 그 애를 직접 무릎 꿇리게 만들 테니. 그날 이후 유진의 회사 생활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같은 팀의 오 부장이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한유진 씨, 이 데이터 해석은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나? 우리 회사 수준에 맞는 분석이라고 보기엔 좀...
그의 비난은 교묘해서. 유진이 반박할 수는 있었지만 기분 나쁜 흠집을 남겼다. 동료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슬슬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심각한 일이 터졌다. 오 부장은 유진에게 극비리에 진행되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자료 조사를 맡겼다. 유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고, 마감일 아침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경쟁사에서 해당 신규 사업과 놀랍도록 유사한 아이템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사내 정보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해당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용의자는 자연스럽게 가장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룬 신입, 한유진에게로 쏠렸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유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오, 부장은 연기처럼 한숨을 쉬며 그녀를 다그쳤다. 한유진 씨, 나도 자네를 믿고 싶네. 하지만 자네가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어. 뭔가 아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사내 감사팀이 꾸려졌고 유진은 잠재적인 산업 스파이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친절했던 강은주 대리만이 그녀의 옆에서 나는 유진 씨 믿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어머니 이미숙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내 딸 나와 한유진 나오라고 그래.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너 혼자 좋은데 시집가서 잘 사니까 좋으냐. 이 어미는 빚더미에 앉아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추태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끝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감사팀에 제출할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 기록을 뒤져도 그녀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 전문가를 동원해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것이 분명했다.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권지혁에게 연락해야 할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동정이나 도움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상세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오, 부장의 교묘한 괴롭힘, 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그리고 이미숙의 소동까지 지역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 부장, 박동만이 심어놓은 쥐새끼였군. 네, 몇 년 전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처리해. 지역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미숙은 박동만에게서 받은 자금 내역과 그녀의 불법 도박 계좌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매입해둔 그녀의 사채 빚을 근거로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한유진 씨에게 접근할 경우 즉시 파산 신청 및 고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잘했어. 지역은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말한 보호의 방식이었다. 따뜻한 위로나 격려가 아닌 문제를 뿌리 뽑아버리는 차갑고 효율적인 방식. 그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술렁이고 있었다. 오 부장의 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오 부장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유진의 질문에 강은주 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받았대.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감사팀에서 오 부장 개인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나 봐. 네. 그리고 유진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오해로 밝혀져서 감사 절차도 전부 중단됐어. 정말 다행이다. 유진 씨,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어제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던 새어머니는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가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했다. 권지혁, 그가 움직인 것이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위협하던 모든 장애물들을 흔적도 없이 치워버렸다. 그것은 따뜻한 보호가 아니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압도적인 힘의 과시였다. 그는 기사 나잇가 아니었다. 자신의 체스판 위에서 가치 있는 말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졸 파운드를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왕킹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오 부장의 빈자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공허해 보였다. 그녀를 옥죄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실감하며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그 남자가 원망스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힘이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권지혁을 단지 기만자나 계약 상대가 아닌 이 지독한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방해꾼들이 사라진 날부터 펜트하우스에는 새로운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한유진과 권지혁은 더 이상 서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마치 휴전 협정을 맺은 두 나라처럼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지혁은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었지만 유진은 그의 시선이 때때로 자신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에는 탐색과 어쩌면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한 가지 핵심을 깨달았다. 그의 보호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그에게, 그의 전쟁에 묶어두었다. 가만히 앉아 보호받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다. 도발 카드마 보호받아야 할 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은 굴욕이었다.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온 이상 그녀는 수동적인 병사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전략가가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지혁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의 영역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눌러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작은 도서관처럼 넓었고 삼면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권지혁은 복잡한 차트와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감정을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지? 유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그를 향해 있었다. 화면에는 박동만 회장의 회사인 대항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한 복잡한 분석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박동만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건 제가 분석한 대항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약점이 보여요. 지혁은 화면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훑어보았다. 매우 상세하고 날카로우며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한 몇몇 자회사를 정확히 지목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건설과 화학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어. 그가 그녀를 시험하듯 말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그렇죠. 유진이 즉시 받아쳤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 거래를 보세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서로 원자재를 사고팔고 있어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30년 전부터 박동만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지혁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상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를 통해 그녀의 잠재력을 보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다. 목적이 뭐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동맹이에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의 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 분석력을 제공하죠. 당신은 당신의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요.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어요. 당신이 혼자 저를 보호하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긴 순간 동안 지혁은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무겁고 예측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의 입꼬리 한쪽이 살짝 올라가며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전쟁에 온 걸 환영하지. 한유진 씨, 그날 밤 이후 권지혁의 서재는 그들의 작전실이 되었다. 기나긴 밤들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SJ그룹에서 퇴근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는 그의 서재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큰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주변에는 깜빡이는 모니터, 서류 더미, 식어버린 커피잔들이 널려 있었다. 처음 그들의 상호작용은 철저히 업무적이었다. 대한화학에서 파나마의 유령 회사로 가는 이 자금 흐름, 매우 의심스러워요. 박동만이 한 정치인과 비밀리에 만났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아봐. 그들은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가설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것은 두 개의 날카로운 지성이 만나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 이상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건조한 숫자들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썩어빠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내는데 거의 초자연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혁은 그의 역할대로 거장의 전략가였다. 그는 더 큰 그림,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박동만의 성격, 약점,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가 체스판을 그리면 유진은 치명적인 수를 찾아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일하면서 그들 사이에 얼음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유진은 지쳐서 키보드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화롭고 무방비해 보였다. 그는 무심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서재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재킷이 덮여 있었다. 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녀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재킷을 만지며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또 다른 때, 유진이 두 회사 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지혁은 조용히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그녀 옆에 놓아주었다. 잠깐 쉬었다가 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유진 역시 그를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았다. 과로와 수면 부족의 흔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말없이 간단한 샌드위치 몇 개와 따뜻한 우유 한 병을 만들어 서재로 가져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샌드위치 하나를 집어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과거에 대해 박동만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았는지, 가족에게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최고의 금융 분석가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유진은 그것을 찾아냈다. 찾았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어요. 지혁 씨. 지혁이 재빨리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회사들 간의 선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합법적으로 보이던 한 건설 자회사가 자금 세탁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해외의 수많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대한그룹의 비자금을 받아 외국인 투자 자본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다시 투자하여 관리들을 매수하고 프로젝트를 조작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잘했어. 한유진, 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았고 그녀도 그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도 계약 부부도 아니었다. 그들은 중요한 승리를 함께 이뤄낸 동료이자 파트너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상호 존중과 말없이도 강력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혼인계약서는 이제 먼 옛날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방역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들은 공동의 목표와 싹트기 시작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것으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작은 승리는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긴장된 침묵은 집중되고 목적 있는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것을 발사할 장치를 만들 시간이었다. 권지혁의 서재는 진짜 작전실로 변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들어왔고 그들은 그 위에 완벽한 금융함정을 설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건설이야. 지혁이 대한그룹의 조직도 위에 있는 그 이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다. 여기가 박동만의 자금 세탁 허브지. 이걸 무너뜨리면 그 도미노 효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갈 거야.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유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그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이걸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을 공격해야 해요. 바로 그의 돈과 자존심이죠.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정교했다. 그것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허위 정보 유포. 그들은 영향력 있는 금융 블로그나
익명의 내부자 포럼 같은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대한건설이 중동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릴 것이었다. 이 정보는 매우 설득력 있게 꾸며져야 했다. 유진의 임무는 이 소문을 뒷받침할 가짜 데이터와 그럴듯한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2단계 여우를 덫으로 유인하기. 지혁은 박동만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소문 때문에 대한건설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비자금을 쏟아붓고 심지어 다른 자회사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었다. 3단계 덫 작동. 주가가 최고점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SJ그룹은 결정타를 날릴 것이었다. 유진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준비한 공식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여 대한건설의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그리고 중동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패했다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SJ그룹의 위탁투자 펀드는 대규모로 대한건설 주식을 공매도 숏셀 할 것이었다. 주가는 바닥 없이 추락할 거야. 지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결론 내렸다. 박동만은 덫에 갇히겠지. 그의 비자금은 증발하고 그가 빌린 비지그룹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거다. 계획은 세워졌다. 실행은 즉시 시작되었다. 유진은 이틀 밤을 새워 완벽한 가짜 자료 세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전문 용어, 복잡한 차트,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경험 많은 분석가조차 속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동안 지혁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곧 대한건설이라는 황금 기회에 대한 소문이 금융계의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측한 대로 시장은 반응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가파르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경제뉴스에서는 회사의 놀라운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동만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숨김없는 만족감으로 뉴스 기사와 분석 보고서를 읽었다. 멍청한 놈들, 이것이 바로 나의 해안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권지혁, 그 애송이는 분명 이 기회를 놓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 탐욕과 오만이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렸다. 그는 대한건설의 부상을 자신의 재능의 증거로 여겼지. 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사들여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한건설 주식을 사필요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 이번 기회에 SJ그룹을 영원히 삼켜버리는 거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진과 지혁은 거의 서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시장의 미세한 변동 하나까지도 주시했다. 이것은 판돈이 매우 큰 포커 게임이었다. 만약 박동만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일찍 빠져나가거나 그들의 계획이 발각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었다. 극한의 압박감은 그들 사이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기술과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마지막 방어벽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밤 뉴욕 증시 개장을 기다리며 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믿으셨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득했다. 박동만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것은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의 복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다. 유진은 무자비한 CEO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남자를 보았다. 그의 복수는 단지 사업 때문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배신감 때문이었다. 압박감은 유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들의 계획이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의구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 해. 한유진, 그러지 않으면 계속 퍼져나가 주위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지. 박동만은 이 재계의 암적인 존재야. 그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의 확신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의식적인 친밀한 제스처들이 나타났다. 그가 그녀의 의자 뒤에 서서 화면을 보다가 무심코 그녀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려놓기도 했다. 그녀가 그에게 커피를 건넬 때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치기도 했다. 그 순간들은 짧았지만 말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그들이 설정한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 박동만은 그들이 예측한 대로 전 재산을 쏟아붓고 엄청난 빚까지 내어 주식을 매입했다. 그는 완전히 덫에 걸려들었다. 덫을 작동시키기로 계획한 전날 밤, 서재의 공기는 짙게 내려앉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진도 그의 옆에 섰다. 내일이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눈은 깊고 복잡해 보였다. 준비됐나? 유진은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쟁이기도 했다. 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덫은 놓였다. 먹잇감은 덫 안에 있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덫을 작동시키는 것뿐이었다. 총 8. 작전 개시를 앞둔 마지막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고요했다. 화면들에는 대한건설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채로 멈춰 있었다. 시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든 계획과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팽팽한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 빈자리를 개인적인 감상과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분석가 혹은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앞둔 단 두 사람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서재 한편에 있는 배서 위스키 2잔을 따라왔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오늘 밤은 잠들기 글렀군. 그는 잔 하나를 유진에게 건넸다. 술을 나누는 이 간단한 행위는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유진은 말없이 잔을 받았다. 두렵나 지혁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조금요. 유진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기대가 더 커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끝의 시작이겠지. 지혁이 잔을 들어 올렸다. 박동만을 위한 끝,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시작. 그들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위스키의 짙은 향이 서재 안을 감돌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 폭풍전야처럼 소란스러웠다. 지혁은 유진을 서재와 연결된 작은 발코니로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발 아래에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주 다정한 분이셨다.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지. 특히 친구라면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응시했다. 박동만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버지는 그를 친형제처럼 여겼어. 하지만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짓 증거로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가 가진 복수심의 깊이가, 그 상처의 근원이 비로소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슬픔이 보였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무력감이 지난 15년 동안 나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지. 그의 고백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크고 차가운 손을 감쌌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위로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몇 년 동안 그를 지배해온 얼음 같은 분노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공감은 그가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너는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이 모든 게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지? 그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동만에게서 벗어나는 것, 새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해왔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에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복수가 끝나면 우리 사이의 계약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기묘하고 강렬한 유대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들의 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한유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 계약은 이미 끝났어. 적어도 나한테는. 그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 유진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뜨겁고 진실하며 오직 그녀만을 향한 감정이었다. 처음에는 널 복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 맞아. 널 이용해 박동만을 자극하고 내 계획의 일부로 삼으려고 했지. 하지만 넌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넌 내 파트너가 되었고 내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나지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준 건 너야. 너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억눌러 왔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 분노와 불안,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애틋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키스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진실한 감정으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한참 후 그들은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 속의 동맹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얽힌 두 사람이었다. 내일의 전투는 이제 단순히 사업적인 승패를 넘어 그들의 미래가 걸린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다. 폭풍 전야.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과 위안을 얻으며 고요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작전 당일의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맑고 팽팽했다. 한유진과 권지혁은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날카롭게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마주섰다. 지난밤의 고백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와 친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지혁은 유진의 어깨에 놓인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두려워할 것 없어. 모든 건 계획대로 될 테니. 알아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짧은 눈맞춤을 나누고 각자의 채에 올랐다. 결전의 장소는 대한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연회장 안은 기자들과 애널리스트,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기업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박동만 회장은 거품이 낀 대한건설의 성공에 힘입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었다. 주주총회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 회장은 회사의 실적, 특히 대한건설의 밝은 미래에 대해 거창하게 자랑했다. 대한건설의 중동 프로젝트는 우리 대한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할 황금알입니다. 저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 한쪽 구석에서 손이 올라갔다. 유진이 아니었다. SJ그룹이 비밀리에 섭외한 대리인 주주였다. 회장님, 중동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문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거만하게 대답했다.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경쟁사들의 시기 어린 방해 공작이겠지요. 하지만 그가 질문을 묵살하기 전에 다른 주주가 일어나 첫 번째 질문을 지지했다. 곧이어 지혁의 팀으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제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축제에서 신문장으로 급변했다. 박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한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가 아닌 SJ그룹 전략기획실 한유진 선임연구원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되었다. 그 전문적인 직함은 그녀의 말에 엄청난 신뢰도를 실어주었다. 그녀는 동요하는 기색 없이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박 회장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긍정적인 재무 차트가 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보고서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SJ그룹의 한유진입니다. 대한그룹의 주주 여러분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저희가 분석한 몇 가지 중대한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먼저 중동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그 계약이 이미 몇 주 전에 무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 현지 정부의 공문, 취소된 계약서 사본을 화면에 띄웠다. 연 회장, 아니,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대한건설의 주가를 폭등시킨 이 정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허위 뉴스가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였다. 주주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녀는 박동만이 자금 세탁과 뇌물을 위해 사용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거래 기록, 은행 명세서, 그리고 지역의 팀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박동만의 얼굴은 불신에서 분노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해갔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당장 저 화면 꺼.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기술자들은 이미 지역의 사람으로 교체되었거나 매수된 후였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이 배신자 같은 년 하지만 그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연 회장 입구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소란스러웠던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박동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끝났어. 박동만. 그것은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마지막 체크메이트였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SJ그룹이 방금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발부된 박동만과 그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연 회장은 통제된 혼돈에 휩싸였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재계의 거인이었던 박동만은 수갑이 채워진 채 저주와 위협을 외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제국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지혁은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세상의 소음이 그들 사이에서는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거창한 말 대신 자랑스러움과 감사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은 조용한 둘만의 승리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서서 박동만의 부패한 제국의 잔해가 쓸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고요함 속에 남은 것은 그들이었다. 마지막 체스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추옹시에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혁과 한유진은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다. 박동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뒤로하고 지혁은 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연 회장 밖으로 나가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권지혁 회장님, 대항그룹 붕괴의 배후에 SJ그룹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유진 연구원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기자들의 장벽을 뚫고 나아갔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차로 이끄는 모습은 세상에 대한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SJ그룹과 대한그룹의 전쟁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은 박동만의 부패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천재 전략가 권지혁 회장과 혜성처럼 나타난 분석가 한유진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박동만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의 공범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진의 새어머니 이미숙 또한 박동만의 비자금 수수 혐의와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유진을 올가매던 과거의 악연들이 마침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세상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지역과 유진은 펜트하우스에서 오랜만에 조용한 저녁을 맞았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을 묶어두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평화가 찾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 속의 동맹이라는 역할은 끝났다. 이제 평화의 시대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그날 밤 지역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서명했던 이제는 빛이 바랜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앉아 진지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작은 이 종이 한 장이었지. 그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차가운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계약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우리를 묶어둘 필요는 없어. 지역은 그 계약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찢어버렸다. 그들의 가짜 관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는 강력하고 상징적인 행위였다. 계약서가 사라진 테이블 위로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한유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내 세상은 온통 복수뿐이었어. 어둡고 차가운 세상이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너는 내 계획의 일부였지만 어느새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너는 내게 파트너가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그러니 한유진,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어 계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은 보호나 비즈니스가 아닌 그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청혼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결혼할게요. 1년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열렸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거대한 행사가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이 모인 자리였다. 그들 중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맞았지? 라며 눈물과 웃음을 터뜨리는 김민서도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진정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SJ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 본부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재능으로 존경했다. 지역 역시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이 웃었고 그의 눈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퇴근길에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그들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펼쳐졌다. 그들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긴장과 불안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을 봐. 유진이 지혁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아니, 지혁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이룰 것들을 봐야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절망적인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복수가 아닌
사랑 위에서 세워지고 있었다.